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점을 새해 초로 못 받고 인재 영입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3편을 짝읽기 표절한 논문을 발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아이디어만 냈을 뿐 해당 논문 작성을 주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송 전 대표는 금품살포를 알지 못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 달성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됐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걸림돌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겨울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이후로는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대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당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누가 집권 여당의 새 지휘봉을 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튿날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등 남은 지도부는 잇따라 회의를 열고 수습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비상대책위였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다시 당내 선거를 치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 구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레 누가 구원투수로 오느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험지 출마론을 띄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두 장관 모두 스타성과 화제성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내각에 몸이 묶여 있는 건 걸림돌로 꼽힙니다.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선 복수의 원내외 인사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선거전략통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주류 희생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각각 여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 우려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로 여당 내 중진 인사들의 함합형이 적잖은 이유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하셔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그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도 거론되고 계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영광이죠. 근데 부담도 되고요. 비대위원장 선임의 열쇠를 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 공감과 총선 승리 능력을 핵심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물밑 교감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전환을 결정하고 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주류 4인방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건데 이번 달 말로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내홍의 불씨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대표적 비주류 의원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리더십 리스크를 거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물러난 뒤엔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며 이번 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도부와 586 중진들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당내 주류 세력까지 겨냥했습니다. 자신들 역시 험지 출마 등 백의종군을 각오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결국 누가 더 혁신을 잘하느냐. 혁신을 더 강도 높게 확실하게 하는 정당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주류 4인방의 사실상 최후 통첩에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혁신과 함께 통합도 정말 중요하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는데 당 안팎에선 현 체제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을 때란 생각을 확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개파 간 팽팽한 신경전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도 펼쳐졌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를 가미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지도부 기류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현실론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충돌하면서 의원총회 난상 토론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하고도 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비주류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권발 쇄신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수록 이 대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도 또 향후 지도체제 정비도 용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늘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개각 발표 등 여권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닻을 올리게 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새 구심점이 누가 될지 대통령실은 당의 역할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호섭 정무수석이 임명 후 처음 국회를 찾아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과 만났는데 인사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당이 해야 될, 당이 준비를 모아야 될 일이죠. 대통령실 밑에 조심하시죠. 대통령실은 김기현 전 대표의 기습 사퇴에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윤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런 흐름 속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3자 오찬에서도 애둘러 혁신안에 힘을 실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과 소통이 원활하고 당장 대안도 없는 만큼 공관이나 선대위 등 총선 체제를 띄울 때까지 일정 기간 대표직은 유지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용퇴하기 전 보수 대통합 같은 큰 그림을 그리려던 김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깜짝 만남, 나아가 유승민 전 대표와도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른바 영린이 돼 기자회견조차 없는 SNS 사퇴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향후 여당 움직임이 용산 뜻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당장 3박 5일 네덜란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귀국길, 이젠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이르면 당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가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원 출마설이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 후임에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을 20일 가까이 공석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등판 시기가 여당 상황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넉 달, 여당 총재가 아니라며 영수라는 단어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 없이 여권을 재정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극지생물학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 큰띠족의 연중 번식 특성 논문의 표절률은 3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 후보자의 2006년 박사학위 논문과 논문의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했지만 별도의 인용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송 전 대표는 금품 살포 등을 알지 못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재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해 정당 민주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사적 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를 통해 받은 7억여 원은 실제로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쓰이는 등 송 전 대표 정치 활동에 사용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귀국 전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쓰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목한 7억여 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었으며 인허가 해결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씩 두 번 먹사인에 후원금을 냈다는데 제가 그걸 넣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번 사건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삼자 뇌물죄입니까? 이런 가운데 법원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만큼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호천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해 오송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충주지방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겠다며 의협투쟁위원장을 맡았던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10여일 만에 돌연 사퇴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한 내부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강경파가 물러나면서 의사단체의 투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의대 증원 저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위원장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내세웠습니다. 3년 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당사자로 이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이 불거지면서 불과 11일 만에 투쟁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한 내부 비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권 퇴진 운동화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최대 지위를 몰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이번 투쟁에 동참 못한다. 3년 전 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단체가 최 위원장을 반대하는 등 의료계가 내용에 휩싸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강경파 수장이 물러나면서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와 17일 권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식과 그 경로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의료계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하거나 불안 요소를 가져가기보다는 서로 화합해서 좀 힘을 합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부 갈등이 가시화한 데다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내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만든 대진 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모 씨 등 1,700여 명이 대진 침대 등을 상대로 17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만든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매트리스 제조 판매 행위가 당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산 한쪽에 허가를 받지 않은 텐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생겨나면서 환경 훼손과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가져다 놓은 건데 치워도 금방 다시 생겨서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 곳곳에 텐트가 빼곡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텐트도 있지만 낙엽이 수북이 덮일 정도로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텐트 안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여름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계산 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수백 명씩 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리면서 편의상 하나둘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또 하다 보면 관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보기 좋지 않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텐트나 천막 설치가 모두 불법입니다. 텐트를 설치한 교인들은 추위를 피하려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람 불어서 춥다니까.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녹이려고 불을 사용했다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00~500명 많을 때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텐트를 쳐놓으면 회사 활동하면 만약에 불이 나면 이거 끌 수가 없어요. 관할구청이 단속에 나서도 그때뿐입니다. 지난 5월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 5톤 분량을 철거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텐트를 치우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생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대책 없이 방치된 텐트가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과 화재 발생 염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이작전 사령부와 54단 등 군부대 4곳을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대구시는 내후년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긴 합의각서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까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4곳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주거지역과 뒤섞인 병영을 외곽으로 이전해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부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신산업을 끌어와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보관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차례 협의 끝에 민군 상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지역에 주거와 체육, 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지금보다 나은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 이전터를
터에서 나오는 그 개발 자금을 전액을 군부대 이전하는 그 복지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도 국민 편에 서겠다면서 군부대 이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지방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 유치 신청을 낸 지자체는 대구 군의군과 경북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등 모두 5곳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총선 전후로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합의각서를 오는 2025년까지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오후 박문규 장관 주재로 주요 로봇 기업 경영진과 회의를 열고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로봇 시장을 지금보다 4배 증가한 2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나눠달라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에 보험업계도 화답했습니다. 보험료와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포함해 당장 내년 1분기에 추진할 수 있는 우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은 지난주 금융당국이 10개 보험회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중 곧장 추진 가능한 7개 우선 과제부터 내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자동차와 실손의료 보험료는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논의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5에서 3% 인하가 거론되고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조 단위 적자가 쌓이는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라도 사고 위험이 낮다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 장병들은 그간 군 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 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가입 사각지대도 들여다봅니다. 기존에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리운전 보험의 사고 횟수별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 한도와 범위도 늘릴 계획입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부담보호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문제도 같은 회사에서 새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계약의 부담보호 기간을 감안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가상금리를 조정해 이자 보험을 낮추고 실직이나 폐업, 중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추수감사절 대규모 할인 행사로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가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소매 판매는 7,057억 달러로 전달보다 0.3%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마이너스 0.1%를 웃돌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기간을 맞아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 소매가 늘었고 의료와 스포츠용품 등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 때문에 미국에서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인데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공개한 테슬라 자동차 사고 영상입니다.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경찰차들을 들이받습니다. 테슬라 사고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센서와 카메라로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는데 이에 실패한 겁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급회전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불에 타
2명이 숨졌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놓아도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흰색 트럭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곧장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테슬라가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리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based on what other manufacturers are already doing for safety. 테슬라 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들도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한국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 오토파일럿이 미국용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우리 돈 1,114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 처리되면서 이제 입법 절차를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지금과 같은 2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제력 있는 국제 조약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를 규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AI의 규모를 고려하면 각 주권국이 규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땅굴 공략을 위해서 침수 작전을 개시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가자지구 전역에 겨울 폭우가 내렸습니다. 2달이 넘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물난리까지 닥치면서 질병 확산 등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벅지까지 잠긴 빗물을 헤치고 천으로 감싼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난리를 피해온 피난민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طلع يا جماعة هذا المشهد مش قادر أوصفه وخيم جبل يغرق بالكامل وفي طفلة شهيدة راحوا جوا. 지중해에 난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난민촌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 그친 뒤에도 물이 잘 안 빠져 텐트 사이에 물이 흥건합니다. 포장 안 된 도로는 진흙탕이 됐고 비바람에 텐트가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الأمور يعني كارثية بصراحة. وبنعيش حياة صعبة جدا يعني رضينا بالخيمة وسبنا دورنا وسبنا كل ما نملك في غزة وإجينا هان لخيمة والشتاء والله تبهدلنا كثير. 하수도가 재개를 못하는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면서 전염병 우려도 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월 중순 이후 가자 지구에서 보고된 설사 사례만 33,5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붓는 침수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가자지구 북부의 교전에서 장교 등 1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시티 동쪽 세자이아 지역에서 이중 내부 공격을 당해 피해가 컸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피해가 가장 큰 전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단호합니다. 전쟁을 계속하느냐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But really, what choice do we have? This is a fight for our survival. And unless and until we eliminate the Hamas and the terrorist threats, we have no future. We'll all be killed.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승리할 때까지 전쟁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일시 휴전이라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치가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방송 대국민 회견을 위해 방송국 스튜디오로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국민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인데 주요 관심사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21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Вернемся к этим целям. Они не меняются. Вот я напомню, о чем мы тогда говорили. О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о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о ее нейтральном статусе. 지난해 6월 전쟁을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겼습니다.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Протяженность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выше 2000 километров. В зон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ходится 617 тысяч человек. 지난해 9월 1차 동원령으로 30만 명의 병력을 소집한 푸틴 대통령은 2차 동원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원 입대가 줄을 잇고 있어 추가 동원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Набрано 486 тысяч наших мужчин,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защищать интересы Родины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не сокращается.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을 동쪽으로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시도에 대해선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Мы считаем, что США важная, нужная страна миру, но вот эта имперская, абсолютно имперская политика, она им мешает самим, даже не нам, им мешает. 2001년부터 거의 매년 열리던 대국민회견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다시 행사를 연 것은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과를 못 내고 서방 지원도 약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정치권에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직전에 당사자를 만났던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할 기회조차 못 얻은 것 같다며 윤심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의 표명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개인 SNS 글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만날 때만 해도 후속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퇴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이제 15일에 돌아오신다는데 오시면 뭐 당연히 독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던 만큼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상의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직을 내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적기를 놓치고 쫓기듯 거취를 결단했다는 평가는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혁신위가 해산한 지난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웠다면 이렇게 퇴장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처음 불출마 의사를 시사한 날입니다. 이른바 김장연대와 함께 용퇴론이 제기됐던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가 희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전망과 이제는 인위적인 인적 쇄신보다 객관적인 공천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움직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가라 마라 하고서 계속 당내에서 그 이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김 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는 여당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여러 뒷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잡음의 크기는 비대위원장 인선에 달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나인입니다. 새해 초로 창당 시점을 못 박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발 더 나가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직과 청년 영입 의사를 내비친 건데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신당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름값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와 청년, 그리고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 중이거나 창당한 인사들과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며 연대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탈당 뒤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강요할 일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친명계에 이어 비주류조차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이낙연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경선을 도왔던 의원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대표를 따라 신당으로 갈 의원은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호남 지역에 계신 의원들 중에 같이 따라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한 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의 참여는 신당 성공의 필요 조건으로 꼽힙니다. 이낙연 신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관측이 현재로선 많은 이유인데 공천 불이익에 반발한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동해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군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이 군용기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약 17분간 비행하다 독도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켰는데 중러 군용기는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마다 한두 차례 군용기를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해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넘어 영공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등 충돌 가능성도 계속 우려돼 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선입니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우리 군과 직통망을 갖추고 있는데도 고의로 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연대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나토 7개국 상주 대표들을 면담하고 한 나토 협력과 동북아 질서, 북핵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장 차관이 어제 나토 주재 미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대사와 만남을 갖고 사이버 등 초국경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나토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포럼이 다음 주 열립니다.
외교부는 오는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불법 개 농장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좁은 철제우리에 개를 가둬서 키우고 도축한 농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농촌마을. 비좁은 우리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막지 못하고 바닥엔 배설물이 가득한 이른바 철제 뜬장입니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기견을 데려와 사육만 했다는 주인. 하지만 창고를 열자 도축된 개 사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안 잡으셨다고 하죠. 그건 여기서 안 했다 있잖아요. 이건 다 개야. 사체. 에이 이러면 안 되지. 농장 주인은 직접 도살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누가 어디에서 도살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에 신고하자 주인은 사육 중인 개 40여 마리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며 2027년까지 개고기용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개사육과 도축은 현장에서 여전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보면 이렇게 개를 불법으로 사육하는 곳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꾸 민원을 넣고 애들 사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동조해 주시는 게 이런 곳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조된 개들은 수의사가 한 마리 한 마리 전염병 검사를 벌인 뒤 인근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집니다. 구조된 개들은 불법 개농장에서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홍천군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기견 보호소 역시 이미 포화 상태. 비좁은 철장에 평생 갇혀 지내다 옮겨졌지만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안락사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주삼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문 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1시부터 노동부와 환경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련소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12월 15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돌아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여권이 혼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현안들을 보고받고 추가 개각을 위한 검토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당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은 오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서는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비상지도체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내 비주류의 통합 비대위 요구에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 그리고 선거제 협상 현황 등 정치 현안들을 살필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법원장들과 만나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국 37개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의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농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그린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산업에 뛰어든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만들어집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게 익어가는 딸기에 무언가 세차게 뿌려집니다. 농약이 아닌 클로렐라 희석액인데 흰가루병 등 병해충이나 물러짐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이나 저수지 등에서 채취한 미생물 클로렐라를 분리 배양해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활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농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는 신산업을 그린바이오 산업이라 부릅니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마중물격인 제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사가 전북 익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완공되면 유망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사무 공간이나 아니면 인재를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벤처 캠퍼스에서 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연구 시설과 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조성을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익산을 포함해 강원과 경남 등 전국 4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축제인 2023 공예 트렌드 페어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오는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신진공예가의 공예품을 선보이는 신진공예가관, 공예기업과 공방 등의 공예품을 전시하는 공예공방관, 또 국내 대학과 대학원생들의 공예품을 만나보는 공예아카데미관이 운영됩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공지능,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며 국내 빅테크 기업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방송협회 회원사인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나 영상, 오디오 등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방송사들은 콘텐츠 이용을 허락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에서 우리카드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막 전에는 꼴찌 후보로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시즌 전체 반환점을 앞두고도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10대 세터 한태준의 놀라운 성장과 맞춤형 전술이 그 원동력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아직 좀 더 미완성입니다. 가면 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하모니가 잘 되면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진단한 미완성은 개막과 동시에 거의 완성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승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단독 선두. 가장 큰 변수가 코트 안에서 팀을 지휘하는 세터였는데 고졸 2년차 10대의 한태준이 변수를 상수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주전을 맡아 정확하게 공을 올려주는 세트 부분에서 당당히 1위. 현역 시절 컴퓨터 세터로 불렸던 신영철 감독의 1대1 레슨이 통했고 경기를 치를수록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롤 모델인 국내 최고 세터 한 선수의 맞대결에선 3번 모두 웃었습니다. 제가 볼 컨트롤이 좀 흔들려가지고 감독님께서 이제 그냥 하라고 그냥 믿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됐고 이제 형들이 어려운 볼을 잘 처리해 주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테이의 꾸준한 활약에 더해 만년 후보에서 처음으로 주전을 꿰찬 김지한은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발돋움했고 이상원은 상대 공격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미들블로커 가운데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기량 발전은 꼼꼼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술이 뒷받침됐습니다. 상대 팀에 맞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플레이 빠른 거 저희는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드 브로킹이나 그런 센터 브로킹이나 그런 타이밍이나 자리 잡는 연습도 많이 했고 시즌의 절반이 다가오면서 우리카드의 돌풍은 점점 이유가 확실한 기류로 변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겨울답지 않게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맨 보시면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종일 계속되다가 밤부터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양 살펴보면 영동과 충청, 또 전북과 경북에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지역이라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폭설에 강풍이 겹친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8도, 대전 9.8도, 포항은 10.2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찬바람의 날씨는 더욱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비에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6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예상됩니다. 밤사이 잦아든 비는 주말인 내일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겠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